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요즘 좀 많이 주제가 됐죠.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던 건데, 테마로 등장해서 시장에 어떤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또 뭐, 그, 테마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용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신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거기에 저도 말을 좀 보태는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뭐 NFT 관련된 강의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완벽하게 엔지니어링 기반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강의를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좀 검토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구조는 4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뭐냐, 언제 등장했고 왜 등장했고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근데 사실은 양이 이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은 알겠는데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란 과연 뭐고 진짜로 필요한 거냐? 네, 이거죠. 네. 이 코인을 좀 하신다는 분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 뭐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통일이 될 텐데 과연 원화 표시로 된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소용이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한번 답을 해드릴게요. 그 페이지에 가면. 그리고 그렇다면 원화 표시로 된 스테이블 코인의 추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거냐 이런 방향성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마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존의 사업 영역들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관련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테마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뭐 차트를 별도로 보신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뭐 제가 소개를 시킨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차트는 제가 차차 앞으로 나타나면 좀 의미 있는 차트를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고 매일매일 제가 테마 다루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거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소개하고 관련성 소개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간단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지 안 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한번 펜을 써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암호화폐 탄생. 네, 발생하고 발전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탄생과 발전입니다. 첫 번째로 탄생은 실제로는 저희가 2008년, 2009년에 비트코인의 발생부터 저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제가 알게 된 건 2010년대 초반이긴 한데 그때도 2010년대 초중반부터 사실은 강남의 어떤 모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요게 좀 신기한 건데 한번 버리는 셈 치고 투자해 본다라는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은행에서도 사실상 좀 약간 비밀스럽게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되는 암호화폐라는 정확한 이제 뭐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대체적인 탈중앙화된 어떤 지불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990년대, 80년대, 90년 뭐 빨리 나가면 80년대, 90년대부터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에도 이미 이런 화폐 형태의 어떤 지불 수단,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중앙의 화폐를 대신하는 지불 수단으로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크레딧 카드라고 봅니다.
예, 화폐 자체를 기호화하고 전자화해 버리면서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지불수단으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뭐냐 하면 페이팔이에요. 페이팔이 어떻게 보면 전자화폐 시대를 활짝 열어준, 예, 활짝 열어주게 된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베이라든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쇼핑 플랫폼에서 페이팔이, 물론 페이팔이 충전을 하는 형태로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페이의 먼저 같은 거죠. 네, 충전을 해야 되는 형태로 쓰이긴 하지만 전자적인 계좌에서 전자적인 지불 수단인 페이팔로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페이팔로 결제가 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페이팔이 또 판매자에게 지급되고요. 그죠? 그런 저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약간의 연관성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것들이 크립토 지금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초기 버전을 형성합니다. 그때도 뭐 백서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나서 2008년에 이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익명의 어떤 발행자가 백서를 발행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알고리즘화 할 거냐, 그리고 채굴은 어떤 모델로 할 거냐,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채굴이 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적은 뭐였을까? 첫 번째로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자체가 금융 위기를 막아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 같은 약간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해요. 정부와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 즉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탈중앙화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파이라고 부르는, 그죠? 네.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심 언어가 바로 이 탈중앙화예요. 그리고 검열 저항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범죄 저지르면 뭐하죠? 계좌 추적하잖아요. 그 잔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중앙은행에 다 등록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통화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과 어떤 검열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그리고 누구나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어떤 지불 수단이자 화폐 형태를 갖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맨 처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 지불 수단으로서 즉 암호화된 페이팔 같은 기능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죠. 전개 방향 자체를 이제 2009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도 뭐 웨이다인가 뭐 이런 형태의 백서들이 만들어지고 시도들이 일어나요. 근데 약간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최초로 실행되고 현실 세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비트코인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예요? 결국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과 같은 형태로 취급을 받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채굴 기반이고 탈중앙화를 실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세대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오죠. 부탈린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엔지니어로부터 이 이더리움이 나오고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뭐 탈중앙화된 웹 같은 것들을 구현하면서 그 세계가 좀 확장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되면서 2017년쯤이 되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되게 여러 가지 코인들이 계속 ICO가 되죠. 기업 공개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계속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침을 겪고 뭐 세계 최대의 어떤 그 금융 거래 시장 애들이 뭐 투자 사기를 해가지고 망하고 뭐 구속되고 종신형 뭐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정부에서도 주로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대체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202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다 뭐 밈코인이니 이런 정말 되게 이상한 요소들이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되게 웃기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게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를 갖게 되고 도지코인이나 뭐 그죠, 예를 들면 트럼프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좀 되게 노이즈가 많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런 노이즈가 많은 시장이지만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장이고 어쨌든 고려해야 될 시장이고 장점 또한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단계에서 디파이나 NFT 아시죠? 예,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웹3, 웹 1.0, 2.0, 웹 3.0으로 확대되는 그런 웹의 기반. 그리고 CBDC라고 하죠. 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부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BDC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이제 어떤 그 암호화폐를 다루겠다 혹은 전자화된 화폐를 다루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는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그 얘기 다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냐면요, 좀 재밌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 수단 혹은 지불 수단으로서 처음에 고안돼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불 수단이 돼 그 안에 그 거래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굳이 어디서 누가 뭐 노트라고 하는 지폐를 발행해 주거나 이런 과정, 등록하고 과정 발행해 주는 과정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스스로 채굴과 그리고 암호화에 대한 거래 기록들을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로 가지게 되는 자체 완결적인 형태의 어떤 화폐 모양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불수단으로서 작동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투자수단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도 없고요, 보장도 없어요. 예를 들면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처럼 고정된 실물 자산이나 현금이 지불된다라는 어떤 현물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달에 땅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희귀성은 있으나 실용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희귀성은 있으나 실용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치 실용성이,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뀌었죠. 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 인정하게 되면서. 마치 3인 성호 같은 얘기예요. 호랑이가 없었지만 세 사람이 인정을 했더니 호랑이가 만들어진 것처럼 암호화폐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발행 주체도 없고 정부의 법정화폐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동의 과정과 투자와 이런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7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의 암호화폐들은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재화로 이제 둔갑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의 승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적으로 희소하다. 왜? 2100만 개로 거의 완전히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1900만 개인가? 이 정도 채굴되어 있죠. 거의 90% 정도 채굴되고 있고 2040년에 끝납니다. 그게 대충. 그죠?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죠. 그래서 비용 자체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 돌렸든지 뭐 채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올라가는 데 따라서 채굴이 되는 것이지 가격이 올라간 채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기반 가치를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수요 기반은 뭐냐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공짜로 비트코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받을 사람이 없죠. 아 이거는 뭐 제 자산 뭐 기초 자산이 없으니까 난 안 받을래 이러실 분 있어요? 네. 저는 사실상 기초 자산이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었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용자 수가 늘고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11만 몇천 달러라고 해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슬슬 지지하는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가 공감의 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죠? 세계인들의 공감의 가치가 비트코인 전체의 가치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와 혁신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탈중앙 앱 같은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어떤 탈중앙화 문화를 이끌고 있는 기술적인 상징물 같은 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 혁신 자체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저기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공지능도 사실상 사람들의 업무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그거 지금의 전체적인 효용성의 가치보다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기술적인 요소, 첨단의 기술이라는 것의 요소가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금, 원자재, 그리고 채권, 주식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혹은 화폐 자체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서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나 아니면 어떤 금의 실물적인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따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도 해. 달러가 떨어지면 금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현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대체 투자 가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요? 달러화 같이 움직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달러화가 올라가면 재화 가치가 늘어나는 거. 예를 들면 뭐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각각 다 있잖아요. 원자재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얘네들. 그런 식의 것들에 대체해서 얘를 보조적인 어떤 대체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투기성하고 가격 변동성 있죠, 여러분들. 급등락 반복하잖아요. 얘는 주식보다 더 규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급등락에 대한 안전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참여, 예를 들면 ETF가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혹은 뭐 테슬라나 블랙록 같은 뭐 기존의 생산업체 혹은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투자 펀드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점점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암호화폐가 기초자산이 없기 때문에 쉬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시장을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주식 시장은 분석할 게 참 많아요. 왜요? 기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망할 거.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자산 자체가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나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효용성 자체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석유화학은 분명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차들은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원자력으로 가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의 재료로서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원료로서는 동작하되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동작하되 연료로서 동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건 뭐예요? 원유 채굴하고 그걸 가공해서 연료로 만드는 산업이 석유화학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사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양화되고 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중국으로 갔다 베트남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의 사양화가 아니에요. 그게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덜 쓰겠다라고 하는 사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망도 신경을 써야 돼요. 기업의 펀더멘털, 사업의 전망, 게다가 무슨 뭐 엄청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외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게 없어요. 아예 신경 쓸 게 없고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기존 암호화폐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 가치로서는 높을지 몰라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떨까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예를 들면 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주고 샀어요. 어제 제가 테슬라 한 대를 비트코인을 주고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늘 한 20%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된가? 하루 만에 내가 샀던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죠. 저는 한마디로 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항상 경제학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돈으로 주고 산 그 물건의 가치가 훨씬 컸을 때야 구매의 어떤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고정경제학에서 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가 변동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한계 효용 체감도 하지 않아요. 뭐 경제학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돈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일부의 가치 있죠. 그 일부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주저하게 되죠. 왜 올라갈 줄 모르니까. 안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거래되고 전송되고 이렇게 막 그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세계가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의 화폐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 암호화폐의 단점, 두 번째는 기존의 법정화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세 번째는 디파이나 글로벌 송금 실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건 두 번째 얘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은 안정되지만 탈중앙화되는 추세와 그리고 글로벌 송금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처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면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예를 들면 마약이나 불법 무기 판매나 아니면 뭐 불법 송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암암리에 자유화되게 될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것을 규제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몇만 뭐 만 달러 이상이 현금을 가지고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송금도 되게 제한되게 돼 있고. 근데 요즘에 도박 자금 송금 같은 거 다 비트코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결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트렌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한번 열려진 수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힌 채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은 국제적으로 대형의 경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기관 투자자 유입에 따른 안정화된 수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런 등장 배경의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네,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그러면 의미와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달러나 원화 같은 실물 자산 혹은 금, 기타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즉 기초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혹은 법정화폐 외에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하면 어디다 투자라기보다는 그 어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보통 미국 국채,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기업의 어떤 판매자 판매 금액도 유동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제 팔고 이미 팔았는데 그거를 돈 아직 못 받았어. 그럼 그 자산화해서 만들어서 유동화해 버리거든요. 채권처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출채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기의 대상이 돼요. 그것을 보장하는 대상이 됩니다. 금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데 투자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더리움의 팩이라 그래서 왜 꽂아 놓는 거예요. 딱 꽂아 놓는 거. 여러분도 혹시 캠핑 가면 그 꽂는 거 아세요? 저기 그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팩가 말뚝이란 뜻인데 거기다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즉 암호화폐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으나 뭐라고요? 기초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대신에 투자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아요. 왜? 그게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로 가격이 안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 혹은 1원의 가치로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1달러 어치에 뭐예요? 미국 채권이나 미국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USDC 같은 것도 다 그런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정화폐, 암호화폐,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유지하는데 알고리즘을 가치 유지하다 망한 게 바로 테라입니다. 테라와 루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한쪽이 붕괴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담보자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 요즘에 약간 좀 한 번에 큰 붕괴 사례를 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주요 용도는 암호화폐 간 거래를 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스마트 프로그램 혹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파이라고 하죠. 보통 탈정부적인 어떤 거래라는 것들에 탈중앙화 거래된 거래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송금이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금 결제에 사용하려고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적이 달라요. 채권에 투자해서 미국의 발행 채권을 좀 늘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단으로 사실은 사용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으쌰으쌰 이렇게 키워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미국 채권이 국채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 자산 그러니까 그 유동되는 그 뭐라 그러죠? 달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로 달러를 실물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로
어떤 미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잡아놓은 경우들이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잠깐 빠른 시간의 설명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길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해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거래를 했거나 할 때 그것의 가치의 변동에 대한 위험성들을 제어하는 형태로 사용이 될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테더 있고요. 서클, 다이, 그리고 FTUSD라고 해서 퍼스널 디지털 US 달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SDC나 아니면 FTUSD 같은 경우는 달러나 아니면 국채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이 같은 경우는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얘는 암호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USDT도 테더라고 해서 얘도 저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얘는 좀 다양해요. 투자 담보자산이 조금 다양하고요. 그 담보자산이 좀 다양한 데다가 회계에 대해서 과거에 이 담보자산의 가치에 대한 의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10년, 얘가 만들어진 지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발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USDC에 비해 서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치 평가가 덜 되는 편입니다. 일단 불안하거든요. 얘는 USDC에 비해서. 그래서 USDC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자산에 그 담보자산에 대한 통제가 되게 잘 되고 감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USDC고 그래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지 알겠다. 국가 간 거래나 아니면 사인 간 거래에서도 뭐 정부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 크립토 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알겠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발행해야 되고 유통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원화 표시냐? USDC 쓰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개 등장할 텐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홍콩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 하고 미국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좀 쓰이게 되겠죠.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패깅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어떻게 신뢰도 있게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녀석, 덜 쓰이는 녀석 이렇게 되겠죠 이미. 그래서 USDT는 이미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되게 큰 단위의 거래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존재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신뢰성 면에서는 USDC에 비해서 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기존 화폐가 있는데 굳이 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우리 원화 쓰면 되지. 우리 국내에서만 쓰면 되지. 왜 원화 표시가 원화가 있는데 왜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기존 원화 안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전통 금융 환경에서는요, 충분해요. 지금처럼 화폐를 내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 오늘리페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쓰는 비용 중에 아마 상당한 퍼센트를 오늘리페이로 쓸 거예요. 두 번째로 대부분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도 인터넷에서 사거나 아니면 실물을 사더라도 사요. 근데 그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에 유통되는 돈 있잖아요. 돈 자체도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죠. 실물을 줍니까 저한테? 안 주죠. 계좌로 입금시키잖아요. 근데 전자적으로만 존재해요. 그죠?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그거를 카드를 쓴다고 하는 어떤 가상의 행위, 예를 들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물건을 사오죠. 그리고 나서 전자적으로 지불돼요. 그 또 어디에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화폐를 써본 거 있잖아요. 실물 화폐를 써본 건 사실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최근인 것 같아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써본 적이 있는 건 부의금 낼 때 실물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동작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장된 세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크립토 월드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성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을 정산하거나 디파이를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 송금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페이도 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다라고 봐도 돼요.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다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K 컨텐츠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원화는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게 될 거잖아요. 결국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건요 아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SM이나 아니면 하이브 같은 데서 굿즈를 파는데 굳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을만 쓸 수 있다, 혹은 NFT 거래를 하는데 BTS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를 NFT로 만들어서 그 조각들을 거래하거나 일부를 거래할 때 원화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것만 받겠다 라고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달러 표시된 USDC를 가지고 원화 표시의 코인으로 즉시 교환해서, 즉시 교환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원화 표시로 즉시 교환되겠죠. 거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어떤 지불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다예요. 안 쓰게 되면 할 수 없지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굳이 원화 표시가 필요하냐라는 얘기의 대답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 두 가지의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네. 기존 원화가 있을 때 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실물 화폐와의 경쟁이죠. 두 번째로는 굳이 USDC 혹은 USDT가 있고 다른 여타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굳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인데 원화 표시 같은 걸 누가 쓴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봤어요. 네. 아니 무슨 굳이 그 USDC를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USDC의 목적 자체가 해외에서 사더라도 그냥 동일한 가치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라고 하는데 환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환을 거래할 때 뭐 스프레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통신환으로 사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 걸 살 때 통신환 환율로 사기 때문에 일정하게 판매와 그 구매와 판매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살 때하고 팔 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암호화된 세상에서 1대1 즉시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필요성 매우 높다. 왜? 우리나라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달러 쓰면 되잖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야, 원화 안 쓰고 달러 쓰면 되지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부 국가들은 그래서 달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가 있지만 굳이 그 화폐를 안 쓰고 달러를 더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옛날에 뭐 동남아 여행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 달러를 더 좋아해요. 왜? 자기네 나라 화폐가 어때요? 가치가 들쑥날쑥하니까 달러를 좀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화폐가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달러를 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러가 있다고 해서 원화를 안 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달러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화 표시는 존재해야 된다. 예. 자존심에 있어서라도 안 되죠. 우리나라 그 못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비싸요. 예. 그런 것들도 이런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결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술을 어느 정도 계속해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쳐야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있지, 지금 우리는 USDC 있으니까 기술 개발 같은 거 안 해, 우리는 필요 없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에 대해 손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예요. 도입 필요성은 이러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용될까가 바로 실효성 확보예요. 그래서 규제를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USDC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무슨 저기를 만든다, 화폐를 만든다, 그 디지털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실제 실물의 환율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환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환율 정책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는 저 멀리 규제 밖으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와 정부가 통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없어져요. 항상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부와 민간이 얼마나 협업을 잘해서 규제를 잘 만드느냐예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수용성, 해외 거래에서 우리나라 거 통용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융의 안정성, 발행기관의 안정성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발행을 할 때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래의 명확성과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정책 우리가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디스카운트가 오려고 할 때, 국가적인 리스크가 올 때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나라 어느 정도 산업적인, 우리나라 회사 수출하고 수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지켜주는데 외화를 쓴다고요. 돈을 쓴다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무화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부 규제는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STO라든가 NFT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해요. 법적인 테두리에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 내지 뭐 그 이후에 적용이 되면서 아마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이 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법제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도 어떻게든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민간 주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민간 주도로 하면 어떤 규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간 플레이어는 뭐 하고 있냐면 은행 컨소시엄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서 토스나 네이버페이 뭐 다 하고 싶겠죠. 이런 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 총재 얼마 전에, 이청용 한 총장 얼마 전에 얘기했죠. 발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환율하고 외환시장 안정, 이러면 이 양반한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불법화된 어떤 지불체계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규제를 확실하게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가상화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일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고스톱문이에요. 고스톱문이요. 그건 무슨 게임 인벤 같은 데서 실제로 화폐로 교환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저는 크게 보면 뭣도 항공사 마일리지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OK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의 아주 새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암호화 화폐의 형태로 통합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또 한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튜링 완전하냐, 튜링 완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빠집니다. 아주.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엔지니어들한테 맡겨두고요.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수익화로 만들어졌을 때 저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용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 테마주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은행, 핀테크 기반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2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직접적으로 독립적인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까지 출원을 해 놓은 상태예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간편결제 기반으로 블록체인 결제 확장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새싹이고 게임머니도 새싹이에요, 심지어. 게임머니를 새싹으로 하는 그런 저기들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조금 이따 게임 얘기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죠. 은행이면서 카카오페이의 연관사잖아요. 상표권 출연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연계해서 수혜 종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맨날 했고요. 그리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들도 몇 군데는 테스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실제로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NHN 같은 경우도 피지 업체잖아요. NHN은 피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 그래서 그 카드나 이런 것들 저희 거래하잖아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거래하면 그거 중개해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결제 확장으로 그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페이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제로는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정부 정책주로서 정책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나중에 얘네들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도 참을 수 없죠. 왜요? 이런 식의 그 어떤 암호화폐 월드가 확장되게 되면, 그 유니버스가 확장되게 되면요, 은행들은 일정 부분 얘네들은 지금 법정 화폐를 취급하는 되기 때문에 지분을 잃어버려요. 다른 회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보안 인증 결제 인프라입니다. 그죠? 이걸 하려니, 막상 이걸 하려니 기술적인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이나 아톤이나 카카오페이 보안기술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KCT나 한네트 같은 실제로 지금 뭐 현금 인출기를 하든가 아니면 포스 단말기를 쓰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페이먼트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전자지갑 가지고 가서 스테이블코인 전자지갑 가지고 가서 그걸로 페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앱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술주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인증서 기반의 블록체인 인증 기술이 있고 얘네들은, 그리고 아토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안 솔루션을 업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는 단말기하고 키오스크 만드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 뭔가 주도하려는 회사들이 있어. 그것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게임 기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게도 게임 기반이 있고 맨 마지막에 또 뭔가 하나 나와요.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위메이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살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게임 안에서 유통되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뭐 P2E 게임 플랫폼 같은 걸 운영하는 미트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리고 K옥션은 뭐예요? 옥션 업체잖아요. 뭐 하는 회사? 미술품 같은 거 거래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옥션을 하자. 거기서 직접 경매하잖아요. 경매. 근데 경매할 때 그 경매 대상에 뭘 끼워 넣고 싶으냐 하면 디지털 어떤 컨텐츠들을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뭐 BTS가 해외 공연 어느 장면에 백스테이지 장면, 특별한 장면들을 동영상화해서 걔를 뭐요? NFT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어요. 내가 팬인데 디지털 콘텐츠 이거 갖고 싶어. 남들은 못 갖는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싶다? K옥션이 하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고스트 스튜디오 역시 콘텐츠 웹툰 기반의 IP 기반의 디지털 자산 결제를 확장하고 싶어 해요. KT도 NFT 플랫폼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됐고요. 왜? 거래할 컨텐츠가 없고 거래를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일반화되는 어떤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웹3 연계된 스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처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게임이나 옥션의 NFT 거래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확장될 거예요. 어디로? 전자결제나 핀테크 방향과 연결되어서 실물 결제의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실물 결제 관련된 시스템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과 연결이 돼서 실제로 활용될 거예요. 즉 다날이나 KG 이니시스처럼 우리나라 카드 결제의 대부분을 중개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BNPL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 쪽에서 신용카드 없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페이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가 없는데 저기는 하고 싶어. 지금 당장 사고 페이는 나중에 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BNPL이라고 하는 게 약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정부기 중앙정부의 뭐 그죠? 저기도 있고 디지털 커런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BNPL이라고 해서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거의 약자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핀테크 기술들을 연결해서 그런 지금 동남아에서는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BNPL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동남아 기반의 여러 회사들이 그걸 지금 하려고 해요. 예. 거기에 또 뒤처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진출도 해야 되겠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기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개 정도 했냐면 16개 정도의 종목을 잡았는데 이외에도 더 많아요. 앞으로도 더 확장될 거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아마 앞으로 정책주이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금융시장을 대격변시킬 되게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보다는 아시면서 산업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과 다른 축으로는 AI 뭐 이런 다른 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아시면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지금 파란색 중심으로 돼 있어서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주도사가 있어요. 그죠? 주도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은행사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냐면 테크가 있어요. 기술, 기반 기술. 그리고 요 밑에 뭐가 달려 있냐면 지금 게임이나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페이먼트 관련된 기술들, 즉 지불 결제에 관련된 회사들이 붙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요 네 가지 정도. 자, 상위에 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기술주들이 있고요. 예, 아래쪽에 게임주와 무슨 옥션 같은 것들이죠. 사용처에 관련된, 즉 전자적인 사용처에 관련된 게임이나 이거 다 네트워크상에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P는요, 실물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먼트, 이쪽에 사용되는 업체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생태계입니다.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하면 정부예요. 정부가 얘를 통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다가 해외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정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여기다가 규제를 하고 싶어요. 자기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싶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생태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이해 못 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뭐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가능한 자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